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주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일은 내가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고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수월한데, 누군가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만큼 까다롭고 어렵다는 게 다 공통된 말씀이세요. 특히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뭔가 격식을 갖추어서 해야 될 곳이면 그 무대 울렁증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말도 잘 안 나오고 떨고 이야기하려던 것도 다 까먹고 그래서 낭패를 보시는 적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허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프레젠테이션. 누구나가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요, 준비도 진짜 많이 하고요. 근데 막상 실전에 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뭐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사람들은 나를 계속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점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떨리고요. 입이 안 떨어지고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맞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없이는 안 되는 겁니까? 네, 점점 세상이요, 누군가에게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 소통은 이런 격식이 있는 발표의 형식인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가면은 항상 폭망이 되는 겁니까? 폭망은 아니어도 하고 나면 나쁘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망신이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개망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생방송 할 때였어요. 와, 그때가 아침마당이었나 그럴 거예요.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그 다음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식은땀이 뻘뻘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 카메라에 불은 들어와 있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고 생방송인데 말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역시 어나운서가 숙련된 어나운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더니 바로 말을 이어가면서 대화를 끊어주기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잠시 번 시간 동안 머리를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회전을 해서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었고 뭘 놓쳤지를 정말 쥐어 짜듯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다음 거를 떠올려서 했죠.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저만 알죠. 예, 아무튼 저도 그런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쉽지 않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면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하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말하는 내용과 방법을 상대는 어떻게 보고 있어?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UCLA 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냈죠. 그 법칙은 뭐였습니까? 실제 말의 의미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것은 불과 7%에 해당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즉 비언어적인 요소가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55%가 소위 바디 랭귀지라고 부르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목소리의 톤이라고 부르는 전달 방법이 38%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93%가요, 비언어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들 프레젠테이션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요, 아무리 93%를 잘 전달해도 7%가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나는 꼭 이걸 해낼 거야 라는 용기, 이 두 가지가 진짜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면 되고요. 또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무리 없이 해냈다는 성공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으면 조금 규모가 커지고
조금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갑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일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꼰대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소비자와 고객이 됐든 아니면 광고주와 클라이언트가 됐든 말입니다.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상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나도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세 가지 영어 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L, S, T입니다. 뭐라고요? L, S, T입니다. L은요, look입니다. look. look은 뭡니까? 보다죠. S는요, smile입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웃으시면 되고요. T는 뭘까요? 톡입니다. 보고, 웃고, 말하라.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본이 바로 이거니까요. 그러면 보는 것도 요령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눈길을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닥을 보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을 보십시오. 나에게 호감을 주는 그분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요, 지그재그라고 부르는 방법으로요, 시선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때는 꼭 누구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호감을 주는 첫 번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은 좌우를 눈을 그냥 눈길을 돌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나에게 눈을 마주치는 분이 계시면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해주는 줄로 알거든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청중이 많아도요,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호감을 주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원칙 L, S, T 이 원칙만 지키셔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표하실 때 긴장을 덜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 다이나믹스에서는 peer pressure라는 게 있는데, 이 peer pressure는 뭐냐면요, 한 명의 우호적인 상대가 나오게 되면 그 주변이 모두 그런 사람들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우호자를 만드는 일, 이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무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주도하는 경우는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요. 긴장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3S가 하나 또 있어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S, S, S입니다. 이 SS는 뭐냐고요? 첫 번째, show입니다. show. 요새는 보통 미리 사전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하고 빔 프로젝트나 아니면 TV 스크린에 띄워놓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스크린에 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쇼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겠죠.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잠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쇼의 다음 번은요, C입니다. C.
그리고 세 번째는요, speak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말을 하라는 거죠. 자료를 보여줘라, show. 그리고 자료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내가 말하는 사람들 중에 우호적인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해라, see. 그리고 speak, 말하라 입니다. LST가 있다면 SSS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우리가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냐만 더 집중하시잖아요. 근데요 진짜 고수들은 다른 걸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침묵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험업계에서 10년 동안 탑 프로세일즈로 일을 할 때도 실제 계약자분들의 가입을 요구하고 가입을 유도했던 건 제가 잘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드렸던 말의 내용이나 그런 방법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침묵이라는 기법으로 했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말을 안 하는 게요 훨씬 더 고급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이 말을 줄이시면 훨씬 무게감이 생기고 깊이가 있고요. 또 적절한 타이밍에 쓰는 침묵은 그 어떤 단어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강조할 말이 있을 때 잠시 숨을 고르기를 해보십시오. 지금도 살짝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집중도가 확 높아집니다.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어떤 질문을 드려서 청중들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침묵을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용도로 쓸 때도 우리가 침묵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전현무 아나운서인가요? 1등은 광고 큐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1등은 하고 이렇게 잠깐 멈추는 거 이런 게 다 사실은 침묵인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맥스 전에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때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침묵이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을 자유자재로 쓰시게 되면요. 이제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답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이성적으로 만들고요 실전에서는 감성의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협력을 호소하라. 이게 프레젠테이션 고수들이 알려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요 또 제약 조건, 시간은 어떠한지,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 누가 와서 듣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 최선이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내가 사전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자료는 시각화해서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기승전결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론을 먼저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결론에 해당되는 근거와 이유를 각각 스토리 A, 스토리 B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으로 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면 호기심을 촉구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지고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감을 끌어낼 수 있으면 매력 만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상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경우를 조금 다르게 반전을 줌으로써 또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사실적인 감각과 기반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점을 찍는 거는 어찌 보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어쩌면 그게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에는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지를 명확하게 담으면 훨씬 누군가는 이해하기 쉬운 제목이 됩니다. 특히 제안서라든지 기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일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제목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목들은요, 일단 좋은 제목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요. 그럴 때 내 업에 녹여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요, 사실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구글도, 스타벅스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10단어 이내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ogle provide access to the world's information in one click. 우리말로는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시스코는요,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놀고 배우는 방식을 바꿉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타벅스는요, 집과 직장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공간을 창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든 책상, 모든 가정에는 PC가 놓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숙제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사업을 10단어 이내로 한번 정의 내려 보십시오. 즉, 결론을 먼저 써보시라는 겁니다. 결론을 쓰실 때 핵심적인 메시지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뭘 먼저 하라고요? 결론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결론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논리적인 구성들을 만들어내시고요. 그것들을 사례와 근거로 예시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야기 중심의 스토리를 팩트로 만드셔서 하면 훨씬 임팩트가 있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재강조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마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우리가 붕어빵의 안고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와 그리고 스토리로 구성이 되는 사례들을 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는 스타일로 발표가 되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말을 하다 보면 떨게 됩니다. 이 떨지 않고 말하는 방법 정말 중요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상대하십시오. 팔짱을 끼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휴대폰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솔직히 제 열정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미소를 짓는 리액션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럴 때 힘도 나고 기운도 나고 재미도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을 조금 오래 보시고 또 다른 분 보시고 또 다른 분 보시고 이렇게 시선을 이동하면요, 떨림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좀 떨리는 걸 즐기셔도 됩니다. 내가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마추어는 당연히 떠는 거고요. 또 떠는 게 오히려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하다, 참신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더 가점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그럽니다. 오늘은 정말 긴장되는 날이라고. 오늘은 정말 많이 떨린다고. 아마도 오늘 이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긴장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뭔가 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비중감을 저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아니면 현재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요. 뭔가 콱 이렇게 앞핀으로 꽂는 듯한 오프닝이 있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오프닝을 하는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딴 생각 못하게 하는 방법 우리 배웠잖아요.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주 좋은 톡 쏘는 첫 번째 말을 만드는 방법, 오프닝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가 알만한 아주 좋은 위대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너 자신을 알라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지식보다 상상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문글을 쓰면요.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는 오프닝 멘트를 준비해라. 예, 그리고 호기심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중간중간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인용을 해주는 오프닝 멘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이야기 구성으로 될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요?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전현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광고 큐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조바심을 느끼면서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갖는 힘이고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떤 공감을 끌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가 뭔가 아주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요, 악당과 영웅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악당으로 배역을 설정하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은 영웅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서 악당과 영웅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면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니면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알만한 비유를 들어서 비유는 되게 쉬운 이야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형태 속에 그 각각의 비유가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들로 1대1로 대응이 되는 방식으로 풀면 또 이야기는 되게 맛깔스럽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표현을 쓰시는 것.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3요소입니다. 뭐요? 비유, 쉬운 표현, 악당과 영웅.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심을 자극하고 집중을 높여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은요 사실 준비와 연습이 답입니다. 멋진 프레젠테이션의 대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키시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